아버님 치매시잖아요. 이 집 팔아서 병원비 해야죠. 명의가 넘어가자마자 며느리는 제 뺨을 때리듯 몰아세웠습니다. 자산가였던 저를 제 아들은 쓰레기 보듯 쳐다보더군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의 전 재산을 가로채고 요양원에 버리려 한다면 여러분은 자식을 고소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부모라는 이름으로 용서하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선택을 남겨주세요. 전직 건설사 사장이었던 저는 용서 대신 공사를 선택했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 집을 팔아치우려던 그날 저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조용히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 한 장에 12억 아파트의 주인은 10초 만에 바뀌었고 아들 내외는 비명을 지르며 길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몰락한 건물 사장이 치매 노인 연기까지 하며 준비한 처절한 복수극. 지금 그 전말을 공개합니다. 제 인생의 전성기는 눈이 부시다 못해 멀 정도였습니다. 90년대 건설 붐이 일던 시절 저는 맨손으로 양강건설을 일궈냈습니다. 새벽 4시 한바집에서 인부들과 막걸리 잔을 기울이며 현장을 누비던 열정 하나로 강남 한복판에 제 이름을 새긴 빌딩들을 올렸죠. 그때 제 별명이 양도저였습니다. 한번 밀어붙이면 안 되는 게 없었으니까요. 명절이면 제 집 앞은 선물을 들고 찾아온 하청업체 사장들로 인산인해를 이뤘고 제 말 한마디에 수백억짜리 계약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 화려한 시절 제 아들 준혁이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황태자였습니다. 남들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돈을 용돈으로 주었고 영국으로 유학 가고 싶다는 말에 런던 중심가에 번듯한 아파트까지 사주며 보냈습니다. 준혁아, 아버지가 뼈 빠지게 일하는 건 다 너를 위해서다. 너는 나처럼 흙먼지 마시지 말고 귀하게 살아라. 그게 부모의 마음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게 독이었음을 그때는 미처 몰랐습니다. 영원할 줄 알았던 제 왕국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믿었던 20년 지기 전무놈이 회사 돈 300억을 들고 해외로 도주했고 설상가상으로 진행 중이던 대형 프로젝트가 자금난에 봉착했습니다. 하이에나 같은 채권자들이 매일같이 사무실로 들이닥쳤고 평생 형님 아우하던 사람들은 연락을 끊었습니다. 저는 제 자존심 같았던 강남 빌딩들을 하나씩 팔아치웠습니다. 마지막까지 제 곁을 지키던 아내는 화병으로 먼저 세상을 떠났고 장례식을 치를 돈조차 빌려야 하는 처참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부도 처리가 확정되던 날 저는 낡은 구두를 신고 예전에 제가 지었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제가 일군 건물들이 개미처럼 작게 보이더군요. 그때 영국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위로를 바랐던 건 아니었지만 아들의 첫 마디는 제 심장을 도려냈습니다. 아버지, 소문 진짜예요? 그럼 내 다음 학기 등록금은요? 저 여기서 쪽팔려서 어떻게 살아요? 아들에게 저는 아버지가 아니라 마르지 않는 샘물 같은 돈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정신을 바짝 차렸습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제 아내는 누가 기억해주고 저 배은망덕한 자식은 누가 가르치겠습니까? 저는 남은 자산을 긁어모아 인부들의 밀린 임금을 먼저 해결했습니다. 사장이 길바닥에 나앉아도 신용만큼은 지켜야 한다는 게 제 철칙이었으니까요. 그렇게 모든 정리를 끝내고 상도동의 낡은 아파트로 기어들어왔을 때 제 손에는 10년 넘은 낡은 가죽 수첩 하나와 아내의 유품인 금가락지 2개뿐이었습니다. 그 후 10년 저는 경비원부터 일용직 노동까지 가리지 않고 하며 버텼습니다. 건설사 사장이었던 시절의 위험은 버린 지 오래였죠. 그런데 영국에서 쫄딱 망해 돌아온 아들놈이 제 앞에 나타나 효도를 운운하며 이 집 명의를 요구할 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놈은 아버지를 구원하러 온 게 아니라 마지막 남은 뼈조각까지 갉아먹으러 온 하이에나구나.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치밀한 역설계를 시작한 것은요. 건설 현장에서 기초공사가 잘못되면 건물을 통째로 허무는 결단이 필요하듯 제 자식이라는 이름의 부실 공사를 바로잡기 위해 저는 인생 최대의 도박을 시작했습니다. 그래 준혁아, 이 집 내 명의로 해주마. 저는 인감도장을 꺼내며 속으로 읊조렸습니다. 준혁아, 네가 이 도장을 찍는 순간 너는 네가 판 함정에 스스로 빠지게 될 거다. 명의를 넘겨준 뒤로 집안의 공기는 180도 달라졌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거실에 나오기만 해도 코를 킁킁거리며 탈취제를 뿌려댔고 아들은 제가 물려준 집 담보로 대출을 받아 고가의 외제차를 뽑았습니다. 아버지, 요즘 유행하는 신도시 요양원이 호텔보다 좋대요. 아들의 그 제안은 권유가 아니라 통보였습니다. 저는 그날 밤 30년 넘게 써오던 만년필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장 시절 가장 신뢰했던 지금은 대형 로펌의 대표가 된 예프와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변호사, 나 양정태네. 이제 그 공사 시작해야겠어. 다음 날부터 저는 멍한 눈으로 벽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바지 주머니에 숟가락을 챙겨 넣는 등 전형적인 치매 증상을 연기했죠. 아들 내외는 쾌재를 불렀을 겁니다. 여보, 드디어 때가 됐어. 아버님 정신 더 나가기 전에 빨리 서류 정리하자. 그들은 제 코앞에서 제 재산을 어떻게 나눠 가질지 속닥거렸습니다. 제가 그 모든 대화는 미세하게 깜빡이는 붉은 점이 내 복수의 시작이었다.
치매 연기를 시작한 지 일주일째 아들놈과 며느리의 태도는 가관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거실에 앉아 있으면 제 면전에 대고 에휴, 벽에 칠칠치 못하게 똥 안 바르는 게 다행이지라며 낄낄거리더군요. 건설사 사장 시절 부실 공사 현장을 적발했을 때보다 더 역겨운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참았습니다. 사냥감을 잡으려면 매복의 시간이 필요한 법이니까요.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제 방에 들어와 제 서랍을 닥치는 대로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영감탱이 분명히 어디다 비상금 숨겨놨을 텐데 건설사 사장까지 한 양반이 설마 이 집 한 채가 끝이겠어? 그녀는 제가 아끼던 아내의 유품인 금가락지까지 거리낌 없이 챙기더군요. 저는 침을 흘리는 척하며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제 낡은 가디건 단추에 달린 초소형 카메라가 그 파렴치한 현장을 고스란히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가장 서두른 건 역시 집 매각이었습니다. 아들놈은 제가 물려준 상도동 아파트를 하루라도 빨리 팔아치우고 싶어 안달이 났습니다. 여보, 부동산에서 연락 왔어. 금매로 내놓으니까 바로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대. 아버님 정신 더 혼미해지기 전에 빨리 도장 찍어야 해. 아들의 목소리에는 아버지를 향한 걱정은 눈곱만큼도 없었습니다. 오직 돈 냄새에 취한 짐승의 헐떡임 뿐이었죠. 드디어 결전의 날이 밝았습니다. 아들 내외는 저를 휠체어에 태워 근처 부동산으로 향했습니다. 제가 의사무능력자 판정을 받기 전에 서둘러 매매 절차를 끝내려던 심산이었죠. 부동산에 도착하자 며느리는 제 손을 억지로 잡아 인감도장에 찍으려 했습니다. 아버님, 그냥 여기 꼭 찍으시면 돼요. 다 아버님 좋은 병원 보내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기꾼들의 전형적인 멘트가 제 귀를 때렸습니다. 그 순간 부동산 문이 거칠게 열리며 검은 정장을 입은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제 예부하 직원이자 현재 대형 로펌 대표인 김 변호사와 그의 팀원들이었습니다. 아들놈은 당황해서 소리쳤죠. 당신들 뭐야? 영업방해로 신고할 줄 알아. 그때 제가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굽었던 허리를 펴고 멍했던 눈빛에 날카로운 광기를 담아 아들을 쏘아봤습니다. 양준혁, 내 애비가 그렇게 우스워 보이더냐? 제 입에서 터져나온 벼락같은 고함에 부동산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귀신이라도 본 듯 비명을 지르며 뒤로 나자빠졌고 아들은 입을 벌린 채 굳어버렸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 가방에서 묵직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탁자에 내던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가 증여 당시 아들에게 받아냈던 효도 계약서 원본과 그간 수집한 학대 증거물들이었습니다. 이 계약서 제3조 사항을 봐라. 수증자가 증여자를 부당하게 대우하거나 부양 의무를 소홀히 할 경우 본 증여는 즉시 무효로 하며 수증자는 즉시 퇴거한다. 내 놈들이 나 몰래 집 팔려고 공모한 대화, 며느리가 내 방 뒤져서 물건 훔친 영상 전부 이 안에 들어있다. 제 목소리는 낮았지만 건설 현장의 콘크리트를 뚫는 드릴처럼 날카로웠습니다. 아들의 안색은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아, 아버지. 이건 오해예요. 그냥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 아들놈이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으려 했지만 저는 차갑게 그 손을 걷어찼습니다. 힘들어서 아비를 요양원에 버리려고 했냐? 힘들어서 아비 집을 몰래 팔아치우려고 했어? 건설판에서는 부실 공사한 놈들은 평생 발 못 붙이게 만드는 게 내 철칙이다. 너희는 오늘부로 내 자식도 이 집 주인도 아니다. 부동산 소동 이후 상도동 아파트는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정적은 곧 아들 내외의 비명으로 깨졌죠. 김 변호사가 보낸 퇴거 명령서가 대문에 붙던 날 며느리는 미친 사람처럼 거실 바닥에 드러누웠습니다. 어머님 유품 좀 가져간 게 무슨 죄라고 이래요. 이 집 우리 준다고 약속하셨잖아요. 며느리의 악다구니에 저는 거실 소파에 정정하게 앉아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며칠 전까지 침을 흘리던 치매 노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약속? 건설판에서 계약서보다 무서운 약속은 없다. 내 놈들이 나를 요양원에 버리려던 그 순간 그 약속은 부실 공사로 무너진 거야. 제 말에 아들놈은 얼굴이 흑빛이 되어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사업 자금 빌린 거 갚으려면 이 집 팔아야 해요. 안 그러면 저 감옥 가요. 아들의 절박한 호소에도 제 마음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감옥? 내 애비는 부도 났을 때 사기꾼 취급받으면서도 현장 인부들 노임은 다 해주고 길바닥에 나앉았다. 넌 네가 지은 죄의 대가를 치러야지. 결국 아들 내외는 짐 가방 몇 개 만든 채 쫓겨났습니다. 그들이 타고 다니던 외제차도 제 이름으로 된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압류되었죠. 며느리는 대문에 나서며 저를 저주했습니다. 노인네가 얼마나 오래 사나 보자. 죽을 때 그 집 들고 갈 줄 알아? 하지만 저는 대답 대신 조용히 문을 잠갔습니다. 그리고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가죽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10년 전 부도 직전 제가 유일하게 챙겼던 미수금 장부였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부도로 알거지가 된 줄 알았지만 사실 저는 10년 동안 기다려온 게 있었습니다. 제가 건설사 사장 시절 부도로 쓰러지기 직전 무이자로 돈을 빌려주고 살려냈던 하청업체 사장들.
그들이 이제는 이 바닥에 거물이 되어 저를 찾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이제 돌아오실 때가 됐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깍듯한 목소리에 저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그날로 상도동 집을 처분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집을 담보로 새로운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반전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쫓겨나 고시원을 전전하던 아들놈이 저를 다시 찾아온 건 석 달 뒤였습니다. 꼴이 말이 아니더군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며느리랑은 이혼하기로 했어요.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아들은 제 발치를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제 옆방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아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죠. 아니, 당신이 왜 여기 있어? 그 여자는 다름 아닌 아들의 내연녀였습니다. 사실 아들이 영국에서 사업이 망한 진짜 이유는 이 여자에게 빠져 회사 돈을 쏟아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치매 연기를 하던 중 아들의 휴대폰을 몰래 복제해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거액의 수임료를 주고 아들의 모든 치부를 수집하게 했죠. 준혁아, 네가 사랑이라 믿었던 이 여자도 사실은 내가 고용한 현장 소장이었다. 내 부실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는 건 일도 아니려구나. 아들은 자기가 믿었던 세상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돈도 집도 자식도 심지어 사랑이라 믿었던 여자까지 모두 제 손바닥 안에 연극이었음을 깨달은 것이죠. 저는 그에게 마지막으로 서류 봉투 하나를 던졌습니다. 이건 내가 그동안 나를 학대하고 재산을 가로채려 했던 증거들이다. 경찰서로 갈지 아니면 평생 내 밑에서 현장 잡부로 일하며 죄를 갚을지 결정해라. 저는 이제 다시 현장으로 나갑니다. 낡은 안전모를 쓰고 무너졌던 제 인생의 재건축을 시작하려 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 나이에 무슨 또 일을 하냐고. 하지만 저는 대답합니다. 기초가 튼튼하지 않으면 언제든 무너지는 게 인생이다. 나는 이제야 진짜 튼튼한 집을 짓는 법을 배웠다. 노을 지는 건설 현장 위로 제 그림자가 길게 늘어집니다. 비록 부귀영화는 예전 같지 않아도 제 영혼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한 콘크리트처럼 굳건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보셨습니까? 100억 자산가에서 빈털터리가 되고 자식에게 배신당한 양 사장님의 반격은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내주는 것이 부모의 도리라고 생각하시나요? 하지만 준비되지 않은 증여는 자식에게 독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은 주되 나를 지킬 최소한의 법적 울타리와 경제적 권위는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그것이 자식을 사람으로 남게 하고 여러분의 품격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가슴에 작은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품격 있는 노후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사연 전문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